오존층 파괴가 거의 유일하게 인간이 만든 환경 위기를 해결한 케이스입니다. 아, 그렇죠. 특히 요즘 가장 중요한 이슈가 지구 온난화 같은 게 있는데 맞아요. 지구 온난화 관련 사람들이 되게 그 의심을 하는 것 중 하나가 뭐 좋은 기술 나온다고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 참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네. 저는 오존층의 사례를 보면서 전 세계인들이 다 같이 노력한다면은 충분히 되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함과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불소 고분자의 소재 사례로서 고어텍스도 말씀드렸고 네. 불소 고분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한번 이제 역사를 짚어보게 되었습니다. 아, 듀퐁이군요, 좋아요. 또. 듀퐁에서 이 당시에는 냉매 연구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냉매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체로 존재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저희가 실린더라고 부르는 금속 통에다가 담아두고 보관하게 되는데요. 이 실험하던 사람들이 냉매의 후보 중 하나였던 불소의 가스, 실제로는 이제 테트라플로로에틸렌이라고 부르는 이제 물질인데 그 물질을 두고 다음날 언젠가 와서 보니까 그 가스가 사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가 사라졌다는 걸 눈으로 보는 건 아니고 압력으로 봐가지고 압력이 얼마나 차 있는지로 들어있는 양을 보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와서 보니까 압력이 뚝 떨어져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보통은 가스가 어디 샜냐? 그래서 구멍이 났나 이렇게 찾아보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구멍이 난 게 아니고 그 가스 무게를 재보니까 무게도 똑같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 가스는 남아 있는데 네. 압력이 사라졌다라고 알게 됩니다. 오. 그래서 이제 기체는 압력을 띠죠. 하지만은 액체는 압력이 매우 낮아지고 고체는 압력이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기체가 다른 액체나 고체로 변화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재현한 사진일 것 같긴 한데 네네. 지금 저기 연구하시는 연구원분께서 잘린 실린더를 보고 있습니다. 저기 네. 보면 실린더를 칼로 반 잘라가지고 안에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바깥쪽에 하얗게 붙어 있는 게 좀 보이시나요? 네. 네. 저게 원래 없었던 건데 약간 코코넛처럼 안에 네네. 하얗게 좀 차서 붙어 있는 네.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저게 이제 오늘 상품명으로는 테플론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테플론? 저게 테플론이에요? 네, 테플론과 같은 물질입니다. 아, 네. 테플론 같은 물질. 그러니까 테플론은 이제 상품명이라서 물질 이름은 아닌 거죠. 네네. 아. 그래서 저게 발견된 시기가 1930년대 후반입니다. 네. 그 당시에는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이었죠. 전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게 실험실 내에서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실수로라도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공개하진 않고 네. 저게 어떤 특성이 있는지 좀 안에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고분자가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그중에서 특히나 다른 물질과 거의 반응하지 않고 또 그 과정에 약간 미끌미끌한 특성이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미끌미끌해. 네. 아, 저게 처음에 어디 쓰였나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네. 네. 요거 이게 아마 뭐예요? 안될과학에서 여러 번 다뤘을 것 같은 주제 중 하나인데요. 그 맨하탄 프로젝트의 일환인 우라늄 농축 시설입니다. 우와. 근데 우라늄 농축 시설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그 당시에 찍은 사진이라서 좀 네. 흑백으로 되어 있고 보시면 뭔가 되게 반복되는 그런 구조가 많이 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우라늄을 이제 원자폭탄의 원료로 쓰려고 하면은 네. 그 동위원소를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쵸. 여기서 사실 불소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네. 네, 이게 원자력 원료를 만드는 공정인데 농축을 더 많이 하면은 핵탄이 되는 거고 덜 농축하면은 이제 원자력 원료가 되는 것이기 그쵸, 때문에 그쵸. 과정을 보시면 이제 우라늄 광석에서 뭔가 좀 정제를 깔끔하게 해가지고 노란색 물질을 만들고 아, 옐로우 케이크. 그 다음에 보면은 헥사플로라이드라고 해가지고 또 네. 플로라이드가 나오죠. 저게 또 불소 물질인 건데요. 네. 네. 우라늄에 헥사가 6개라는 뜻이라서 우라늄 1개에 불소가 6개 붙은 그런 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오. 역시나 불소가 워낙 반응성이 좋다 보니까 저는 우라늄과도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오, 네. 저렇게 만들게 되면은 무거운 금속인 우라늄이 기화 가능한 거의 가스상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아. 엑사포의 상태에서 가스의 움직이는 확산 속도를 이용해가지고 동위원소라는 게 무게만 다른 거거든요. 네. 가벼운 게 더 빨리 통과하는 걸 이용해서 동위원소를 이제 농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오, 네네네. 근데 저 문제는 우라늄 헥사플로라이드가 또 매우 강한 부식성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식성. 부식성. 네. 오, 그래서 너무 무서워. 공장은 보통 다 철이나 이렇게 만드는데 네. 그 철이 다 녹슬게 되는 거죠. 어. 당연히 이제 그럼 철이 아니라 녹슬지 않는 뭐 좋은 합금이나 이런 것도 만들게 되는데 네. 사실 한 번에 다 찍어낼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음새가 있게 되고 그렇죠, 또 그렇죠. 밸브가 있게 되고 네. 그럼 그런 데도 다 이제 부식 방지를 해야 되는 이제 일이 발생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 맨하탄 프로젝트 하던 당시에는 그런 소재가 마땅한 게 없던 거죠. 네. 특히 이제 금속 같은 경우에는 미세하게 코팅하거나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플라스틱, 고분자 형태가 아주 유리하게 되는데 이때 이 테플론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아. 특히나 이음새나 그 밸브 쪽에 코팅을 함으로써 저 우라늄 헥사플로라이드로 인한 부식 문제를 막는 데 사용이 됐다고 알려져 있고요. 예. 맨 처음에 그렇게 사용됐군요. 사실 뭐 이란을 가져올까 이걸 가져올까 했는데 노동신문에서 공개한 사진이라고 하고요. 네네. 마찬가지로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지금 자기네도 시설을 잘 갖고 있다라고 이제 공개한 사진입니다. 저 우라늄을 한 번 농축하면은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농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반복적인 구조가 나타나게 되고 이음새 부분에 불소 수지가 다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 구조인데요. 피드라고 들어간 쪽에다가 섞인 거를 넣어주게 되면은 네. 그 안에 다공성 물질하고 구멍이 형성되는 물질도 통과시켰을 때 네. 가벼운 우라늄 원소만 통과시켜서 농축된 우라늄이 나오게 되고요. 아, 저런 식으로 계속 걸러내고 그래서 농축시키는군요. 네. 저런 데 사용됐던 것인데요. 이제 그 네. 당시에는 당연히 이제 군사 기밀 소재였겠죠. 핵폭탄을 만드는데 필요한 소재니까요. 네, 아, 네. 이제 전쟁 끝나고 밖에 팔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게 되고요. 그렇죠. 전쟁이 끝나면 이제 팔아야죠. 쓸 수 있는데 팔아야죠. 그래서 그게 가장 이제 유명한 사례가 프라이팬입니다. 등장. 나왔네요. 네. 드디어. 맞습니다. 테팔의 그 이름이 테플론에서 나온 거고 네. 테플론도 테트라프로라는 데서 나온 거고 해가지고 나오게 된 것이고요. 아. 그래서 혹시 집에서 무쇠팬 같은 거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기들이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잘 관리해야 되는데 저거는 알아서 잘 떨어지고 계란 후라이가 상당히 쉬워진 요리가 됐죠. 전 그렇죠, 후로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특성 생각해 보시면은 물이랑 김은 그냥 다 안 친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란에 물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뭐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한쪽이랑은 달라붙어야 되는데 불소를 코팅해야 저런 것들이 잘 안 달라붙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쓰임새가 많은 게 불소 고분자인데요. 네. 이 불소 고분자가 처음에는 실수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이제 현대적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나 한번 공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일반적인 고분자는 어떻게 만들까 보시면은 고분자에는 원료가 뭔지 아시나요? 납사. 오, 납사. 간단하게 석유를 증류해서 네. 그 중에서 휘발유 이런 거 다 쓰고 납사는 남겨서 납사를 가지고 이제 다양체라고 부르는 고분자 직전 단계 원료를 한번 만들게 되고 네. 그다음에 그거를 중합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플라스틱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화학을 하는 입장에서 원소는 원소로 만들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불소라는 원소는 다른 원소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불소로 시작을 해야 불소를 포함한 물질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요. 네네. 그러면 석유 안에는 불소가 거의 없을 것 같죠. 그거는 사실 탄화수소라고 부르는 것들이기 때문에 불소는 아까 살짝 나왔던 자연계는 보통 돌로 존재합니다. 그렇죠. 네. 형석이라든지. 형석이라는 그 네, 광물로 네. 존재하게 되는데요. 불소 고분자는 불소 원료인 형석에서 시작을 하게 될 것이고요. 네. 네. 형석에다가 또 산을 부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불화수소, 불산해라는 게 나오게 되고 네네네네. 비슷하게 불화수소에서 다시 불소 중간체라는 어떤 걸 만들고 그거를 한 번 더 가서 고분자에 만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석유화학 공정과 약간 유사점이 있게 되는데 네. 원료가 다르고 들어가는 화학 반응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중간에 불화수소라는 매우 위험한 물질도 좀 포함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전문성이 좀 필요한 공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뭐 완전 자세한 건 아니지만 아까보다 좀 더 자세한 그림이죠. 그래서 네. 형석에서 황산이랑 반응해서 불화수소가 나오게 되고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염소가 포함된 물질이랑 반응하게 되면은 프레온가스라고 말씀해 주셨던 불소를 포함한 기체 같은 게 나오게 되고요. 네네네. 네. 거기에서 한두 단계 반응을 거치면은 이제 이중결합이 있다고 알려진 불소 다양체가 나오게 되고요. 네. 네. 그럼 그거를 이제 중합하면서 불소 수지가 불소 고분자거든요. 네. 그래서 불소 고분자 아니면 불소로 포함한 고무 등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꼭 불소 고분자만 중요한 건 아니고 다양한 데 불소 화학물질 쓰이게 되고요. 네. 네. 그래서 보면은 뭐 의학 재료에도 많이 사실 되게 중요한 재료가 되기도 하고 네. 오른쪽에 보시면 많은 산업들에서 불소 소재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네요. 정말. 네, 근데 저런 불소 화학 공정이 석유화학 공정이랑 좀 다른 점은 석유화학 공정은 기본적으로 한 기업이 여러 단계를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외에 잘하는 불소 기업들은 또 한 기업이 저걸 다 쭉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공정을 다 거쳐가지고 제품을 내놓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은 한 단계 정도씩만 하는 회사들이 좀 있는 상황이 되게 되고요. 특히 그 불소 고분자를 만드는 공정은 좀 많이 취약합니다. 반대로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다 잘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네네. 쓰이는 곳은 많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 많이 수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 포함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는 이제 불소 소재가 어떻게 만드는지를 말씀드렸는데 네. 네. 이 불소 소재가 다양한 환경이나 이제 인체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변화해 왔습니다. 처음에 만든 불소 소재를 계속 저희가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처음에 만든 소재는 이제 그만 쓰고 다음 소재 넘어가고 이런 일들을 저희가 반복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이제 그런 예시 중 하나로서 불화탄소라고 하는 부분인데 에어컨 냉매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 에어컨 냉매가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한번 예시를 좀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 그림 뭔지 아시죠? 알죠. 오존층 파괴. 오존층 파괴. 남극 여기서도- 대륙에 구멍이 나고 있다 막 이런 거. 맞습니다. 적어도 나사에서 이제 따온 그림인데 오존층에 구멍이 나고 있다라고 저희가 말을 하고 있고 오존층이 성층권 저 대위권 위에 있는 거죠. 거기 안에서 오존의 농도가 옅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어느 순간 발견한 겁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수천 년간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오존의 농도가 옅어진다고 하니까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죠. 그때 그 원인을 밝혀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결국엔 또 노벨 화학상을 또 받으셨는데요. 그러셨어요? 네, 이제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밝혀내기 어려웠던 부분인 건데요. 네. 그게 불화탄소, 그 냉매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냉매라는 게 반응성이 없는 가스로 사용되는 거다 보니까 에어컨 냉매 말고도 헤어스프레이나 이런 데도 많이 사용됐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뭐 심지어 스프레이 쓰면 안 된다고 얘기 무조건 들었었어. 스프레이 용도 바퀴벌레 잡는 것도 요즘에는 잘 보시면은 질소로 많이 쓰고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질소는 이제 압축하는 게 좀 더 돈이 들어서 그랬던 건데 음. 요거는 쉽거든요. 불화탄소로 하게 되면은요. 근데 그 불화탄소 중에서 일부가 오존층에 파괴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게 된 것인데요. 네.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자 구조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저희 CFC가 이제 클로로플로로카본이라고 해서 염소랑 불소랑 탄소랑 이루어진 물질이다. 네. 라는 걸 통칭하는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염소랑 탄소랑 붙어 있는 결합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근데 저 결합이 자외선에 좀 약한 겁니다. 어. 그러면은 저기 가스니까 네. 오존층 있는 데까지 올라가면은 거기서 강한 자외선을 맞아서 저 염소가 분리가 되게 되고요. 그럼 저 염소 원자가 오존이랑 반응하면서 오존이 깨지는 거구나. 저 분해되는 거죠. 네. 원래 오존이 자외선을 받아서 산소가 되었다가 그 산소가 다시 자외선을 받아서 오존이 되는 걸 반복하는 건데 저렇게 염소랑 반응해버리게 되면은 산소가 줄어드니까 다시 오존으로 돌아올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아, 왜냐면은 네. 다시 산소 반응보다 염소랑 반응하고 싶은 게 더 큰 거죠.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염소가 들어간 가스 사용하니까 오존층이 파괴된다라는 그 메커니즘을 알게 되었고요. 아. 그러면 저런 것들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네. 네, 그래가지고 저게 밝혀진 이후에 몬트리올 협약을 맺어가지고 저런 염소가 포함된 불화탄소 가스는 사용하지 말자라고 하게 됩니다. 냉매 네. 같은 거를 네. 사용하지 말자. 어떤 식으로든 가스든. 네, 네. 네. 저게 상당히 잘 지켜지고 있었고요. 네. 한 몇 년 전에 중국에서 한번 이슈가 있었긴 했었는데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저걸 잘 따라준 협약이어가지고 네. 되게 오존층이 잘 복구가 되고 있습니다. 오. 근데 뭔가 이제 대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대체는 그 다음 세대로 만들게 되고요. 일단 오존층 파괴에게 조금만 더 말하자면은 네, 좋아요. 그 오존층 파괴가 거의 유일하게 인간이 만든 환경 위기를 해결한 케이스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죠. 특히 요즘 가장 중요한 이슈가 지구 온난화 같은 게 있는데 맞아요. 지구 온난화 관한 사람들이 되게 그 의심을 하는 것 중 하나가 뭐 좋은 기술 나온다고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 참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네. 저는 오존층의 사례를 보면서 전 세계인들이 다 같이 노력한다면은 충분히 되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불화탄소 같은 경우에도 또 지구 온난화랑도 연관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구 온난화 하면은 이산탄소가 제일 유명하죠. 네네. 네. 이산탄소가 워낙 배출량이 압도적이기 때문인데요. 음. 사실 이산탄소 말고도 지구 온난화 가스가 있다는 거는 들어보셨을 것도 같습니다. 가장 그다음 유명한 게 메탄 가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가축 키우면은 가축이 내뿜는 방귀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육식을 좀 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맞아요. 지구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하시는데 그 외에도 다른 가스들도 있긴 한 거죠. 지구 온난화 가스라는 거는 결국에 지구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흡수해가지고 바깥으로 못 나가게 차단하고 다시 내뿜는 네, 거죠. 자기 흡수면서 열을 내뿜는 가스들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 불소가 포함한 가스들도 그런 효과가 있던 겁니다. 오. 근데 심지어 지구 온난화 지수라는 표현이 있는데 네. 저게 이산탄소 대비해서 지구 온난화를 얼마나 일으키냐라는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거든요. 네. 네. 불화탄소 가스류 같은 경우에는 뭐 수백, 수천 뭐 이렇게 되는 가스들도 존재합니다. 그 얘기는 배출량은 적더라도 저 분자 하나가 이산탄소 대비 몇천 배까지도 지구 온난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재였던 거죠. 그 이유도 사실 비슷하게 탄소랑 불소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파장대가 맞아서 적외선 흡수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워낙 안정한 물질이다 보니까 수명이 길어서 대기 중에서 계속 적외선 흡수하면서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몬트리올 협약을 이어서 키갈리라는 도시에서 키갈리 개정안을 내놓아서 또 네. 추가적으로 규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오, 이건 처음 들어보네요, 저는. 키갈리 개정안. 보시면은 CFC가 아까 오존층도 파괴하는 네네네. 그런 물질들이었던 거고 네. HCFC나 HFC는 거기에 수소가 들어간 거거든요. 어쨌든 네. 그런 가스들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예 구조식을 그려놨는데 이중결합이라고 하는 저렇게 선을 두 개 그려놓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네. 네. 뭐 희한한 모양들이 있죠. 네, 네. 저런 것들이 훨씬 분해가 쉽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효과를 줄일 수 있다. 아. 리듀스 글로벌 워밍에서 지구온난화를 줄일 수 있는 가스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네네네. 이제 방향이 이제 연구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예전에 쓰던 에어컨에는 맨 앞에 있는 R1 같이 저런 냉매가 들어갔었고요. 저게 네. 다 상품명이라 보시면 되는데 옛날에는 오존층도 파괴하는 걸 쓰다가 어느 순간에는 오존층 파괴하지 않는 걸로 쓰게 되었고요.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지구 온난화 지수가 140에서 11,700까지 되던 것들을 이제 0에서 4까지 이제 훨씬 우와. 낮출 수 많이 있는 줄였네요. 가스들로 많이 줄였다 진짜. 네, 나아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는 꼭 불화탄소가 아니라 이제 이산탄소나 암모니아 같은 것도 뭐 쓰면 되지 않을까 네. 하는 거고요. 특히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뭐 냄새가 나고 할 수 있겠지만 안 세면 그만이니까 뭐 하면 될 것 같고. 그렇죠. 안 세면 그만이지. 네. 네. 그리고 뭐 불소 하시는 분들도 계속 저렇게 좋은 냉매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뭐 당연히 지구 온난화면서 되게 큰 일들이 되게 되고 그렇죠. 반대로 저게 워낙 신제품이라서 각 기업들이 좀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가격이 높다는 부분도 있긴 맞아요, 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환경이 이제 불화탄소에 미친 영향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았었는데요. 또 최근에 불소 화합물 하면은 이 산업계에 계신 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제 영원한 화학물질이라는 별명으로 붙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화학물질.
뭐죠? 뭘까요? 일단 물질이 영원할 수 있을까부터 저는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저 얘기 네, 들었을 네네. 때요. 사실 유기물질이라고 부르는 탄소랑 결합된 물질들은 결합이 약한 편이라서 쉽게 다른 물질 변하는 편입니다. 근데 불소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에 강한 결합을 이루고 있으니까 마치 영원해 보이는 거죠. Forever Chemicals라고 해가지고 영원한 화학물질이라는 이명이 붙은 게 또 불소 화학물질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 종류 중 하나이고요. 저희가 과불어 화합물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게 영어 약칭을 그냥 한국말로 적당히 번역해서 놓은 말인데요. 보통은 PFAS라고 부르더라고요. 과불어 화합물이라는 게 정의에 따라서 물질군이 좀 바뀌긴 하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OECD에서 정의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많이 따라가는 편이고요. PFAS가 어느 순간부터 환경에 독성이 있다는 게 알려져 있어가지고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게 헐크! 그쵸? 헐크를 연기한 저 마크 러팔도 배우도 하지만 상당한 환경 운동가이기도 하고 아, 그래요? 인권 운동가이기도 합니다. 오. 그래서 그런 만큼 그런 환경이나 인권에 좀 관심이 많은 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환경 쪽에 이슈가 되는 것들에 대한 주장도 많이 하고요. 또 영화도 찍었습니다. 다크 워터스라는 영화인가요? 네, 맞습니다. 실제 사례를 이제 기반으로 한 이제 영화를 찍게 되었는데요. 이거 듀퐁 그건가요, 혹시? 네, 맞습니다. 아, 그 영화구나. 네, 저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Fight Forever Chemicals라고 해가지고 네. Forever Chemicals와 싸우자 뭐 이런 뜻으로 쓴 거죠. 그래서 네네. 과불어 화물에 대한 것들을 이제 다룬 영화가 되고요. 네. 실제로 미국에 있는 듀퐁 공장에서 과불어 화물이 좀 유출되었는데 맞아요. 공장이 이제 모르쇠 하고 있던 거죠. 근데 음. 그거에 피해 입은 분들이 어떤 식으로 그걸 밝혀 나갔는지를 이제 다룬 이제 영화입니다. 저 아까 말씀 다크워터스의 포스터거든요. 네. 아마 우리 인류의 99%는 이미 PFAS라는 과불어 화물에 중독이 되었을 거다. 중독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무섭긴 한데 아마 네. 우리 몸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라고 정도로 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99%면은 그냥 거의 다라는 거죠. 여기 네. 계신 그쵸. 분들 전부 다일 그쵸. 것 같고요. 실제로 저 과불어 화물이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네. 실제로 이제 소송도 많이 걸리게 되었는데요. 이런 소송이 워낙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많이 활동하는 3M이나 아, 듀퐁이 그렇죠. 소송에 좀 많이 걸렸고요. 맞아요. 또 미국이 소송하면은 배상금을 어마어마하게 내지 않습니까? 뭐 네. 잘못 걸리면요. 그래서 저것도 13조 원 합의금이 나왔다고 야, 하는 것도 합의금이 13조예요. 저게 다가 아니라 한 주에서 나온 판결이고요. 와. 또 그만큼 많은 피해를 일으켰다고 볼 수도 있고요. 네. 지금 불소 화학 업계에서는 저 과불화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과불화물이 과연 우리 몸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또 그러니까요.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합니다. 네. 네. 대표적인 과불화물이 있습니다. 보면은 저 연두색이 불소입니다. 그리고 네. 아, 불소 많네요. 회색, 검은색이 이제 카본, 탄소고요. 네. 그래서 탄소에 불소가 많이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과불화물에 속하게 됩니다. 네, 네, 아, 네.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오른쪽 끝을 보시면은 황도 있고 특히 산소 같은 게 많이 붙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빨간색이 산소죠. 그래서 저런 게 대표적으로 이제 계면활성제 구조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 계면활성제. 저런 불소 계면활성제가 워낙에 또 쓰임새가 많아가지고 네. 이제 여기저기 사용이 되었는데요. 근데 저게 이제 많이 사용되고 특히 이제 많이 노출된 사례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지금 뭐예요? 전투기? 전투기? 네, 전투기가 지금 이륙을 하는 장면인데요. 네. 일반적인 항공기랑 다르게 뒤편에 불이 뿜어져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렇죠. 실제로. 전투기는 엔진이 뒤에 저렇게 달려 있으니까. 네. 네. 실제로 항공기 이륙하고 제트기 이륙하고 나면 불 끄러 나가서 불 끄낸다고 하더라고요. 활주로에 아. 불이 아, 붙는데요. 그래요? 오. 저게 좀 덜 탄 연료도 좀 남고 하다 보니까 기름에 불이 붙는 거죠. 오. 또 그게 아니다고 하더라도 공항에서 만에 하나 항공 사고 같은 게 나게 되면은 사실 항공유에 불이 붙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죠. 기름이 붙은 사고가 되게 되고 오. 또 근처에 기름 창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위험하죠. 빨리 불을 꺼야 되는데 네네네. 이런 기름에도 불을 끌 때는 물을 부으면 또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군부대나 공항에서는 기름에 붙은 불을 빨리 꺼야 되는 일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이렇게 불에 안 붙는 비누를 뿌리는 겁니다. 아, 눈이 아니에요? 네, 어머. 지금 저기다 거품인데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수성 막포라고 하는데 물 위에다가 이렇게 막을 만드는 그런 물질이라는 뜻이고요. 오. 말 그대로 비누 겁니다. 뭐 비누 거품 불면은 특히 샴푸 같은 거 보면은 좀 빼곡한 거품이 나오죠. 네네. 네. 그렇게 거품을 만드는데 네. 이 거품이 불에 안 탄다면 저게 불에 위에 쌓이게 되고 네. 그럼 산소가 들어가지 않겠죠. 차단. 아, 아. 차단.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소화 약제로서 사용이 됐던 물질입니다. 네. 요즘에는 이제 이런 게 위험성이 알려진 이후에는 좀 덜 쓰고 안 쓰고 하는데 잘 모르던 시기에 썼던 것들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정화하는 노력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저 과불화물이 과연 우리 몸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는가를 네. 보는 건데요. 결국에는 물을 통해서 많이 온다고 해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계면활성제도 비누 같은 거니까 네. 물에 좀 녹죠. 그러면은 그 물이 하수로 흘러나가게 되고 그 하수에서 수상 생물들이 그 섭취하면서 몸에 쌓일 수도 있고요. 또 구조가 어떻게 보면 지방산 구조랑 약간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섭취하면은 지방 쪽에 잘 쌓인다고 합니다. 그나마. 그러면은 이게 잘 배출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반 물을 먹었을 때 가브라
과불화물에 오염된 물이라고 해도 보통 농도가 100나노그램이 리터당 있는 그 정도입니다. 되게 적은 양이거든요. 네. 흔히 말하는 ppm 단위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이 되는데 네. 네. 그런 양들도 계속 농축이 된다. 그러니까 먹는 만큼 배출이 안 돼서 조금씩 몸에 쌓인다. 그래서 네. 그게 위험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간 중금속이랑 유사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중금속보다도 되게 기준이 좀 엄격하게 매우 낮은 농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미국에서도 과불화물 정화 운동을 이제 하고 있다는 사진이고요. 저게 정화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 중 하나가 네. 우선은 분해가 잘 안 되는 물질이 불소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설프게 열 좀 주거나 어설프게 뭐 방사선을 쪼인다고 쉽게 분해되는 물질들은 아닙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근데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영원한 물질이라고 했지만은 뭐 언젠가 분해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일단 할 거는 안 쓰자, 쓰지 말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유럽에서 지금 규제안이 나온 상황입니다. 뭐 아직 규제가 확정된 건 아니고요. 다양한 산업 분야거든요. 네. 과불화물 다 쓰고 있는 분야들인데 네. 그거를 언제 그만 쓰자라는 것들을 이제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아, 오른쪽에 5년, 12년. 왼쪽은 이제 규제 시작되면은 바로 그만 쓰자인 거고요. 근데 근데 불소화학 물질이 워낙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 핵심적인 물성들 갖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그만 쓰자고 하면 제품이 안 만들어지거든요. 예를 그렇죠, 들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좀 준비할 시간을 달라 이런 게 좀 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야별로 있는데 아무래도 인체에 좀 많이 닿는 그런 것부터는 규제가 좀 빨리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가장 대표적인 게 화장품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규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유럽에서 나온 규제는 과불화물 모두를 규제하자는 내용입니다. 모두요? 모두. 네. 그러니까 원래는 미국에서 시작했던 규제 방식은 처음에 문제됐던 물질이 오른쪽에 있는 PFOS 이런 물질들인데요. 네. 저게 유치돼서 문제가 되었으니 그 물질을 쓰지 말아라 이런 규제였습니다. 그러면은 불소속 업체가 비슷한 물성을 만들고 싶으니까 다른 물질을 갖고 오는 거예요. 약간 구조가 다른 걸 가져오죠. 근데 걔도 보면은 좀 독성이 있는 것 같아. 약간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규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규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유럽에서 이번에 갑자기 어차피 그런 식으로 하면은 자꾸 계속 나올 피할 거다. 것 같으니까 일단 다 규제한다. 그리고 기업에서 정말 무해한지 밝혀오면은 그 물질에 한해서 하나씩 허용해 주겠다는 걸로 나왔습니다.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렇게 네. 하는군요. 그렇죠. 뭐 많은 학자들이나 저도 좀 의견을 좀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과불화물에서 문제가 된 부분들은 주로 계면활성제였고 네. 다 물에 녹아서 그게 생태계를 돌면서 지구 돌면서 나오는 그렇죠, 문제들인데요. 맨 첫 장에서 나왔던 내용 중 하나인데 원래 불소 물질은 물에 잘 안 섞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물에 섞이게 만든 계면활성제류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유럽에서 규제하는 거는 불소가 많이 들어있으면 전부 다 규제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들이 전부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에 안 녹거나 훨씬 안전한 것들, 특히 불소 고분자료는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유럽에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그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고요. 네네. 특히 불소 고분자가 그런 가스나 단분자들보다 훨씬 더 대체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규제가 확정이 자꾸 안 나고 있고요. 진짜 규제 확정이 났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의견이 다른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계속 토론이 오가는 중이 있습니다. 네. 이게 저희 네. 한국화학연구원의 비전입니다. 아, 우리를 위한 화학. 지구를 위한 화학. 그래서 딱 오늘 내용과 되게 적합하다고 생각이 돼서 가져오게 네. 되었는데요. 네. 화학연구 같은 경우에 이제 기업에 도움이 되는 화학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이제 가장 주된 미션입니다. 그 분야는 다양하게 내부적으로 있는데요. 근데 더 이상 이게 기업이나 인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서도 그런 화학기술이 개발돼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불소화학 쪽에다가도 인류와 지구를 모두를 위한 그 화학기술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사명이 멋지네요. 우리를 위한 화학, 지구를 위한 화학.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제 플루오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플루오린의 성질에서부터 이제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과불화 화합물까지 어떻게 맞아요. 문제가 되었고 그렇지만 안 쓸 수는 없는 이미 일상생활에 그리고 산업 전반에 과학에 자리 잡고 있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셨던 우리를 위한 화학 물질이 어떤 것이 될 것인지 또 지구를 위한 화학이 어떤 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